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35년을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뒤로 혼자 사셨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강남에서 잘 살고 있고 작은아들 민우는 자영업을 하면서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점점 구부러졌지만 아들들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드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작은아들 민우도 전문대를 나와 치킨집을 차려 나름 괜찮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평생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들이 찾아와 주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씩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큰아들은 회의 중이라고 작은아들은 가게가 바쁘다고 제대로 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심각하다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혼자 사는 노인이 제대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걱정 섞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서러웠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희들 시간 될 때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큰아들 민수는 다음 주말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고 작은아들 민우는 바로 그 주 토요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나마 아들들이 응답해 준 것에 위안을 삼으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작은아들 민호가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는데 마트에서 할인하는 걸 산 티가 역력했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솔직히 저도 당장 가게 유지하기가 빠듯합니다. 1시간 뒤 큰아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왔지만 표정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 자리도 불안하고요. 게다가 큰애가 올해 고3인데 학원비며 과외비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의 건강 문제를 꺼내기가 미안해졌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혼자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라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두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집이 넓잖아요. 강남 아파트 방도 여러 개고요.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요. 민수는 발끈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집은 애들 방, 서재 다 쓰고 있어서 여유 공간이 없어. 차라리 너네 집이 1층이잖아. 어머니 무릎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없는 너네 집이 더 낫지 않아? 두 아들은 서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떠넘기려고만 하는 거였죠.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 사정이 어려운 거 엄마가 이해한다. 그냥 엄마 혼자 살게. 그 말에 두 아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죄송하네요. 대신 생활비는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호도 따라 일어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지만 그 뒤로 두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생활비도 한두 달은 들어왔지만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짧게 끊었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과 서러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대로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예약했어요. 비행기표, 호텔, 렌터카 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식도 뜸하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니 너무 기뻤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에 좋대요. 거기서 푹 쉬다 오세요. 아, 그리고 민호도 알고 있어요. 우리 둘이 의논해서 준비한 거예요.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출발 전날 민수는 직접 할머니 집에 와서 짐을 챙기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옷 따뜻한 거 좀 챙기세요. 제주도가 서울보다는 따뜻하지만 그래도 11월이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념품도 사시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엄마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제주도 잘 다녀올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구경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세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김포공항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도와주고 게이트까지 배웅해 주면서 민수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호텔 주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렌터카는 공항에서 찾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아들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고 1시간 남짓 걸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렌터카 업체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주차장 B구역 23번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호텔 주소 입력해 놓았으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걸 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켜니 목적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농장.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감귤농장이라니? 아들이 실수로 잘못 입력한 건가 싶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할머니는 일단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호텔 근처에 유명한 감귤농장이 있어서 먼저 들러보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달리니 점점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감귤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안내했을 때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비닐하우스와 감귤나무들만 보일 뿐 호텔이나 펜션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아들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낡은 비닐하우스 옆에 쪽지 하나가 돌멩이에 눌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쪽지에는 큰아들 민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각자 살기도 빠듯하고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곳은 제 친구 소유의 빈 감귤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침낭과 식량 그리고 약간의 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렌터카는 3일 후에 반납 예정이니 그 전에 공항으로 가시든지 하세요. 다시 서울로 오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했다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오히려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효도여행이라는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여서 제주도 외딴 곳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게다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다니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침낭 하나와 라면 몇 개, 생수 몇 병, 그리고 1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닐하우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11월의 제주도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낭을 꺼내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자괴감. 온갖 감정들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할머니는 동이 트자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감귤밭을 비추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춰 섰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농장은 주인이 없어서 몇 년째 방치된 곳인데요. 할머니는 그제야 아들들의 거짓말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소유의 농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다 있습니까? 할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고 쉬세요. 남자는 강태수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였죠. 강태수 씨의 집은 할머니가 버려진 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골집이었고 강태수 씨의 아내 박영애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애 씨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자식들에게서는 받지 못한 따뜻함을 이제 막 만난 타인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서럽게 만들었죠. 식사를 마친 후 강태수 부부는 할머니에게 당분간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 급한 게 급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 몸 추스르세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할머니는 강태수 부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자식들의 배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대가인가? 며칠 후 강태수 씨는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힘든 일은 안 시킬게요. 감귤 수확철이라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감귤 선별하고 포장하는 정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적지만 숙식은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 또래시라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타인의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강태수 씨의 농장 근처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뒤로는 그 어떤 곳도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농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서서 감귤을 선별하는 일은 고역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자식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고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다른 할머니들도 순자 할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정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비슷한 나이였고 역시 자식 문제로 고향을 떠나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할머니는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식들이에요? 할머니, 그냥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복수를 해야죠. 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니. 늙은 것이 무슨 복수를 하겠어요. 그냥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복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식들의 배신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일을 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버렸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저번에 복수 이야기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정숙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시거든요. 일단 그분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두 할머니는 제주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김현우 씨는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노인 인권 문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던 김현우 변호사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할머니,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큰아들이 증거를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제가 애들을 학대했다는 증거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김현우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협박용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런 증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웃 증언,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등을 모으면 오히려 할머니가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유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자녀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할머니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투자한 돈, 즉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판례상으로도 노부모를 유기한 경우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되풀이되는 악몽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김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제가 복수하고 싶어요. 김현우 변호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자 할머니가 제주도에 버려진 정황을 증명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렌터카 계약서, 비행기 탑승 기록, 그리고 감귤농장에 남겨진 쪽지의 사진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그 쪽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죠. 또한 김 변호사는 서울의 순자 할머니 집 근처 이웃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한결같이 순자 할머니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고 최근 몇 년간 자식들에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던 모습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요즘 몇 년은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병원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소견서에 환자는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김현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수와 민호를 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양육비 및 교육비 상당액 5억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 총 6억 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가 35년간
두 아들을 키우면서 들인 비용을 계산했고 물가 상승률과 이자를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과 소장이 접수되자 며칠 후 민수와 민호에게 검찰 출석 통지서와 법원 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고소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민수는 급히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큰일 났어. 엄마가 우리를 고소했어. 유기죄래. 민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뭐? 고소? 형님, 우리가 엄마를 학대했다고 거짓 증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런 증거 같은 거 없어. 그냥 엄마 겁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설마 엄마가 진짜 고소할 줄 알았겠어? 두 형제는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정말 감옥 갈 수도 있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유기죄면 얼마나 처벌받아요?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래. 게다가 민사소송까지 걸렸으니 6억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 두 형제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이동진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두 형제의 사정을 듣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렌터카 계약서, 비행기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남긴 쪽지.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필로 쓰신 거 맞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진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기죄는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어머니께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사소송은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어요. 6억은 과도한 청구지만 법원이 일부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변호사님, 합의를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이동진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소 2억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합의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고 민사는 재판 가기 전에 조정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를 보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민호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2억이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치킨집 장사도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강남 아파트는 대출이 껴있고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형님이 괜히 제주도에 버리자고 했잖아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든지 하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민수는 발끈했습니다. 야, 너도 찬성했잖아.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다니까 너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두 형제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진 변호사를 통해 김현우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만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린 배신자들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수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두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주도의 찬 바람과 비닐하우스에서 보낸 밤, 그리고 감귤 농장에서 흘린 땀이 할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너희들이 날 감귤밭에 버릴 때는 생각 안 했냐? 김현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합의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 둘째, 민사는 3억 원의 합의. 그리고 셋째,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지급.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시면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4억 원이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그건 너무 과해요. 김현우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으시면 직장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죠. 대기업 부장님이시라면서요? 정과 기록 남으면 승진은 물 건너갈 텐데요.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치킨집 팔아도 1억도 안 될 거예요. 김현우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소유의 인천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던데요. 대출 2억 빼면 3억은 나오겠네요. 그거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 의뢰인들도 생활이 있어요. 좀 더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하시죠. 하지만 김현우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를 감귤밭에 버린 게 현실적이었나요? 할머니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게 현실적이지 않았나요?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수와 민호는 변호사와 따로 상담한 후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출을 받기로 했고 민호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형사 합의금 1억 원은 일주일 내로 지급하고 민사 합의금 3억 원은 2달 내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은 합의금 완납 후부터 순자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물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거죠?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일단 돈부터 제대로 내놓고 봐라.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들이 날 감귤밭에 버렸을 때 이미 끝났어. 이제 우리는 계약 관계야. 돈 제때 넣으면 고소 취하해주고 안 넣으면 다시 고소할 거야. 그게 다야. 할머니는 두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일주일 후 1억 원이 순자 할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즉시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3억 원이 완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장치였죠. 2달 후 민수와 민호가 각자 대출을 받고 민호는 결국 아파트까지 팔아서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이 입금되자 민사소송도 취하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두시고 일부는 안전한 투자 상품에 넣어서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죠. 감귤농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할머니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희망의 집이라는 노인 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노인들이 와서 쉬고 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3억 원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제가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드릴게요. 재단 설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수 부부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순자 씨, 저희 땅 일부를 싸게 드릴게요. 그리고 감귤농장 일도 쉼터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게 해드리죠. 정숙 할머니를 비롯한 감귤농장의 할머니들도 모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순자 씨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자식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희망의 집 건립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지역 신문에 순자 할머니의 사연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4억 원 받아내 노인 쉼터 건립.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냈고 기부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낸 돈으로 할머니가 명예를 얻고 있다는 게 억울했던 거죠.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 할머니 사실은 자식들한테 평생 폭력을 행사했대요.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둔 건데 억지로 돈을 뜯어낸 거래요. 하지만 그 글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증거도 없이 노인을 비방하지 마라,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잘못이지, 무슨 변명을 하나 등의 댓글을 달며 민수를 비난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수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민수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민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한 뒤 치킨집 장사는 더욱 안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 생활이 빠듯했죠. 민호의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형님 말 듣고 시어머니를 버리는 짓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집까지 잃었어요.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나중에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이 본보기를 보인 거잖아요. 민수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니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도 많고 이력도 불분명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치킨집마저 접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된 거죠. 아내와는 결국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어머니를 버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순자 할머니의 희망의 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층에는 공동식당과 거실, 간단한 의료실이 있었고 2층에는 10개의 개인 방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며 활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희망의 집이 문을 열자 신청자가 쇄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노인들이 전국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10분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각자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아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80대로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가출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딸에게 요양원에 버려졌다가 탈출했습니다. 모두 순자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강태수 씨의 감귤 농장에서 가벼운 일을 하며 용돈도 벌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곳의 원장이 되었고 정숙 할머니가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강태수 부부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담을 해주었고 김현우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입소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에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상처만 받다가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희망의 집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안식처, 희망의 집.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기부금과 물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기부금으로 쉼터를 더욱 개선하고 입소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민호의 삶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우울증까지 얻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냉정하게 대했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를 버린 나쁜 사람이래요.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월세방에서 살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병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생각났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듯이 자식들도 자신을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민수는 술에 취해 형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 민호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매일 후회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두 형제는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편지를 썼습니다. 두 형제는 편지를 희망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의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읽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애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 망하니까 이제 와서 용서 빌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애들한테 속을 만큼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밤이 되면 순자 할머니도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40년을 키운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돼. 저 애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냥 입으로만 사과하는 건 소용없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거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순자 할머니는 김현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수와 민호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알아볼 수 있어요? 변호사는 개인 탐정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들은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김현우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 분 아드님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용서하실 건지 계속 거리를 두실 건지.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애들이 진짜로 뉘우치는지 좀 더 봐야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여전히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12통의 편지가 쌓였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 애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희망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딸 순자 할머니의 손녀인 지민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민이는 혼자 제주도까지 찾아온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아빠는 알고 있니?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몰래 왔어요.
할머니 꼭 만나고 싶었어요. 지민이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밤 울면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단다. 하지만 내 아빠가 나한테 한 일을 너도 알잖니?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빠가 달라질 수 있게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리고 내 아빠한테 전해라. 진짜로 뉘우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지민이는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할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희망의 집처럼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머니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민수는 형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우리 서울에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어머니께 우리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대출도 다 갚아야 하는데. 민수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내자. 무료 봉사라도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두 형제는 서울 시내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외롭고 힘드셨겠구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6개월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민수와 민호는 복지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장은 두 형제에게 감사패를 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대했습니다.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복지관장은 감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님께 진심을 보여드리려면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사진과 활동 일지를 정리해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요. 어머니, 저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발 지켜봐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자세히 봤습니다. 아들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모습, 어르신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연기일까? 정숙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6개월 동안 꾸준히 봉사한 거면 진심일 수도 있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1년, 아니 2년을 꾸준히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친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매주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일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민호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김현우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애들이 정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진만으로는 믿기 힘들어요. 변호사는 서울로 올라가서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장과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가 민수와 민호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들이에요. 저희 복지관의 보석 같은 봉사자들이죠. 변호사가 제주도로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두 분 아드님이 정말 진심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아드님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더군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마음이 안 가요. 저 애들이 나한테 한 짓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해 겨울,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강태수 부부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령이신 데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데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숙 할머니는 김현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아들들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정말 위독해요. 변호사는 민수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제주도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두 형제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와 민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두 형제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들들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두 형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봉사활동 잘 알고 있어. 변호사님이 다 조사해봤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거 맞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것이 평생의 죄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받을 거야. 살아남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희망의 집 식구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족분들의 간호가 중요합니다. 민수와 민호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식당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돌봤습니다.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의 정성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 애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희망의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민수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제 서울로 돌아가라. 여기서 더 있으면 생활이 어려울 거 아니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너희들 인생이 있어. 가족도 돌봐야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하셨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은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 완전히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 수 있어. 두 형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서울로 돌아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해. 그리고 나는 여기 희망의 집에 계속 남을 거야. 이곳이 내 집이고 이분들이 내 가족이니까 너희들과는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만나는 걸로 하자. 무리하게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제주도에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들 마음이지. 하지만 빈손으로 오지는 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과일도 좀 사오고.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민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을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제주도를 방문해서 어머니를 뵙고 희망의 집 어르신들도 돕기로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변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희망의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약속대로 매달 제주도를 방문했고 서울에서도 노인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형제는 복지관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 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처음에는 저 애들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정숙 할머니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대단해. 민수와 민호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부인에게 사과했고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민호는 이혼한 아내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자식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형제는 노부모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민수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 많이 변했구나.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날 찾아왔고 봉사활동도 계속했잖아. 엄마가 인정한다. 너희들이 정말 달라졌어. 두 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앞으로 절대로 너희 자식들한테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주변에 노부모를 버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라.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수와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자식들도 달라졌고, 여기 희망의 집도 잘 운영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아직 10년은 더 살아야 해. 우리 같이 90세까지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89세가 되었고, 희망의 집은 제주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인 쉼터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여전히 매달 어머니를 찾아왔고, 서울에서는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부모 유기 방지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연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희망의 집 식구들이 곁에 있었고 민수와 민호도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복지관 어르신들, 제주도 주민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힘과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변호사 김현우는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산의 절반은 희망의 집에, 나머지 절반은 민수와 민호의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남겼습니다. 단 민수와 민호가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민수와 민호 형제가 운영하는 순자 노인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고 노부모 유기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해를 돕는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재단을 찾아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담했습니다. 민수는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민호도 식당을 정리하고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두 형제의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민수의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민호의 아들은 노인의학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노인복지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9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민수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순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더라. 순자가 천국에서도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두 형제는 정숙 할머니의 장례도 정성껏 치렀고 희망의 집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10년이 더 흘러 민수와 민호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건강했고 재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 변화한 아들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순자 할머니를 유기한 과거부터 15년간의 봉사활동,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재단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노부모 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뉘우쳤다 해도 부모님을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15년간 봉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현재 순자 노인복지재단은 전국 2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처녀 가정의 가족 화해를 도왔습니다. 재단의 모토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입니다. 민수와 민호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배 세대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희망의 집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방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일기장도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그녀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의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세요. 증조 할머니를 버린 것은 평생의 죄이고 그 죄를 갚기 위해 평생 봉사하는 것이다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가 보여준 변화와 헌신은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 할아버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부모 유기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순자 할머니가 겪은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민수와 민호가 저지른 잘못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인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을 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와 민호의 이야기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15년간의 봉사와 변화는 인정할 만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